부자분들도 ETF는 굉장히 많이 가입하셨습니다. 네. ETF를 많이 투자했는데 올해는 조금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예, 의외로 제가 좀 소개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그 채권 외에 그러면 다른 자산 또는 위험 자산은 음. 어떤 걸 그 포트폴리오로 권해드릴까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만나 뵈면 사실 저희는 좀 빌드업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한 번에 다 포트폴리오를 짠 하고 이렇게 보여줘서 그대로 가입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네네, 그렇겠죠. 대부분 다 이제 내가 수용 가능한 자산 범위를 갖다가 점차 늘려가는 형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많이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주식형의 경험이 있느냐, 골드는 사보신 적이 있느냐, 네. 뭐 ELS 같은 대체 상품들도 해보셨는지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상품을 좀 끼워 맞추시는데 의외로 제가 좀 소개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펀드입니다. 펀드. 네. 예, 사실 이제 펀드 하면 갑자기 요즘 뭐 펀드 많이 하나라고 약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엔 사실 ETF 아무래도 ETF에 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ETF가 굉장히 일반적이었고요. 부자분들도 ETF는 굉장히 많이 가입하셨습니다. 네. 뭐 아시는 반도체 ETF, 뭐 조선 ETF, 방산 ETF 네. 이렇게 해서 ETF에 약간 명확하게 이건 어디에 투자한다. 네.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직관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ETF를 많이 투자했는데 올해는 조금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ETF가 다 좋긴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너무 민주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ETF면 뭐 사실 시가총액별로 그냥 이 그대로 그냥 편입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ETF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SK 하이닉스는 사실 굉장히 시세가 좋았죠? 적고 삼성은 오만전자에 지금 갇혀가지고 네.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했잖아요. 네네. 좀 더 SK 하이닉스를 좀 더 많이 담거나 삼성전자를 뺐다거나 하면 수익률이 좀 더 좋았을 건데 그렇죠. ETF 상으로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 코덱스 뭐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하면 거기에는 사실 시가총액별로 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있죠. 네. 2차 전지 쪽은 사실은 좀 사실 쉽지 않은 한 해이기 예. 때문에 수익률이 그런 것들은 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ETF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네.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ETF 끝에 액티브 붙어 있는 거 많이 나오신 거 아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속아내는 액티브 ETF 유행하고요. 네. 펀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펀드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펀드가 지금은 이제 작년도에 반도체가 좀 주목됐다가 하반기에 조선 네. 그리고 연초에 방산 네. 지금은 이제 뭐 넘어가죠. 지금 뭐 갑자기 엔터까지도 넘어간다고 얘기하는데 ETF 같은 플레이는 사실 옆으로 움직이는 행 플레이를 못 하거든요. 네. 반도체 있다 다 팔고 조선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또 방산 넘어가야 되는데 펀드는 그렇게 행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네. 펀드 매니저가 사실은 사이클이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판단해서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편입 편출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횡으로 움직이는 플레이가 하기 때문에 고자산 분들한테 조선에 대한 업황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펀드 매니저가 고민해서 이번에는 방산으로 옮기고 앞으로는 또 엔터 쪽을 주목하기 때문에 엔터 쪽으로 옮기겠다. 네.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여의도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여의도에 펀드 매니저를 많이 만나거든요. 예. 펀드 매니저가 일을 갈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그동안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서 MBA도 나오고 했는데 그동안 사실 너무 손가락만 빨았다. 코로나다 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황도 안 좋고 또 어떤 지금 판매도 제대로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펀드 매니저하고 굉장히 좀 요즘 힘들어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번에 한번 실력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어 하고 약간은 와신상담하면서 지금 약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희 판매 채널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패시브 대비해가지고 내가 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성과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부자의 뭐 한 5가지 말씀하시면서 상속 중요라든가 뭐 부동산을 파신 분이라 이랬는데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은 뭐 잘 안 가시긴 하겠지만 없네요.
주식으로 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이 어떻게 이제 성장해 오시는지 당연히 나오시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들끼리 만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좀 뭐라 하나 좀 액티브한 상품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이런 IB 딜성 상품들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비상장, 매자니 이런 것들도 좀 사실 하거든요. 네. 사실 아무리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는 사실 진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약간요. 들어가는데 같이 좀 일부 태워서 가는 그런 형태라든지 VC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접근 가능성이 좀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같이 좀 해줘야지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품들도 좀 지속적으로 IB성 상품이라고 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주목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시구나. 네. 근데 여기서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들은 대체로 회사 지분은 매각이지 열심히 주식으로 돈 버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 PB 센터까지는 안 갈 것 같은 느낌도 대부분 사실은 이제 본인 거래를 많이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취향이라든 매크로 이런 리서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다가 교류하는 형태의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분들도 사실은 금융을 해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네네. 금융 본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정기예금이라든지 그다음 외환 그렇지. 그분들도 네. 그런 건 해야 되니까. 해야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금융기관 본연이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금융기관하고 일정 부분은 좀 거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채권 좀 하시고 네, 펀드도 하시고. ETF 하시고 ETF 중에 좀 액티브하고 그런데 뭐 그 외에 다른 상품들은 어떤? 대체 상품 쪽이 사실은 저희가 사모펀드 라임 사태 이후 약간은 좀 네. 많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예. 그래도 사실은 이 시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대체 상품 중이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이제 많이 좀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약간 요즘 많이 들어진 게 첫 번째가 이제 롱숏 펀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메자닌이라는 매자니, 네, CBBW 맞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영역이 점차 지금 좀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롱숏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아직까지는 좀 하신 분들이 있지만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그냥 단순하게 롱 포지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떨어지는데도 베팅하는 롱숏 형태로 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사실 그거는 약간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차트를 통해서 많이 설명드립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지지부진하는 거를 갖다가 롱숏으로 만약 했을 경우에는 떨어질 때도 사실은 플레이를 계속했기 때문에 성과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자분들이 롱숏 펀드도 굉장히 많이 일부분 포션을 가지고 계시고요. 두 번째 이제 메자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채권 베이스에서 약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구조고 특히나 이제 요즘 신기사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메자닌 같은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신기술 투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3천만 월급쟁이는 3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절세 효과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면 사실 좀 안정성과 세제 혜택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부자분들한테 약간 좀 제한 드리면 의외로 이제 일정 포션은 그런 매자닌 상품으로 가입하시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일하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아유, 매일매일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다양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부자분들도 이제 지분 매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분 매각해서 큰 돈,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큰 돈이 들어오다 보면 이제 각 금융기관별로 이제 쇼핑을 다니세요. 그러겠죠. 예, 쪼개서 나누기도 맞습니다. 할 거고 당연히. 예, 각 금융기관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쇼핑을 다니시는데 저도 사실은 늘 만나면 오늘 어느 기관 갔다 오셨습니까?라고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어떤 증거사 갔다 왔어요, 뭐 은행 갔다 왔어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제 제안을 다 받으시겠죠. 받으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일단은 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요. 얼만큼 준비했는지는 부자분들이 대본 다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냐. 그래서 페이퍼도 많이 만들어 드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해야 되는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수익률을 좀 너무
홍보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네, 네, 네. 어떤 데는 막 정말 10%대, 20%대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듣기는 좋죠. 네, 네. 근데 막상 이제 실제로 집행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안 하세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만큼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야지 그냥 저희한테 훨씬 더 좋은 이제 상품과 네. 높은 수익률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사실 이제 그거는 사실 듣기 좋은 감이란 걸 대번에 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제안 드릴 때 그 두 가지는 꼭 염두에 두고 제안해야 승률이 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사실 요즘 좀 많이 이슈되는 게 진짜 많이 만나는 게 퇴직연금. 예전에는 퇴직금 하면 사실 이게 회사 돈이냐 아니면 내 돈이야 아니면 뭐 저기 금융기관 돈인지 약간은 사실 관리의 주체가 약간 모호한 그레이존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는 사실 뭐 DC, IRP 이런 것들이 사실 내 책임하에 내가 투자해서 네. 많이 불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퇴직금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부동산 다음으로 제일 큰 자산이 뭐냐 하면 퇴직금이거든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퇴직금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약간 은퇴를 앞둔 대기업 임원분들이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요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금액도 굉장히 크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럴 때 사실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엄청 궁금하신 게 많으세요. 내가 이제 퇴직금인데 일부는 빼고 일부는 연금으로 받으면 어때? 아니면 연금으로 계속 쭉 받으면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어? 네. 그다음에 요거 연금 받는 거는 그러면 뭘로 투자하는 게 좀 좋아? 뭐 등등 해가지고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사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결정이 단순하게 상품 하나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얘는 제도, 그다음에 세금, 그리고 상품 네. 세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면 세 가지에 다 영향을 다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같이 조합 고려해서 딱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 그게 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그렇지. 제도나 이 세제 이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같이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막 연금의 인출 순서는 어떻게 되고 네. 예, 이거 했을 때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하는 게 좋은지 놔두는 게 좋은 건지도 같이 애드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설명만 드리면 사실 감이 안 오세요. 음. 일단 수치화할 필요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예, 엑셀 자료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만큼 실제 내가 얼만큼 지고 있다라는 수치화 자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야 사실은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전문성 있게 설명을 해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치화로 실제 내가 수중에 있는 돈이 얼마 되는지 보여드리는 게 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그 고액자 상가분들 목표 수익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되게 다양하세요. 그냥 막 만났을 때 몇 프로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저는 은행이자 2배 내외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2배를 좀 넘으면 만족해하실 분이 대체적으로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뭐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지금 네. 정기예금 한 2.8%면 뭐 2배 하면 5% 네. 6% 정도 수준인데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밴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 정말 넓어요? 예 정말 50%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냥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인데 대금 세금을 갖다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예. 기대 수익률도 사실은 약간 굉장히 좀 밴드가 넓은데 네. 통상적으로 최근에 만났던 분들은 이런 분들 계셨어요. 챗 GPT로 내가 8% 정도 수익률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줘. 충분히 물어보실 네, 법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만나셨던 이제 뭐 센터 그 사모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걸 이만큼 캡처 떠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 챗 챗 GPT가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쭉 이제 보죠 사실은요. 이제 뭐 해외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위주로 이게 쭉 구성을 했더라고요 사실은요.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상담하면서 하는 게 다 좋은 펀드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맞다. 네. 근데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는 좀 고려해 달라라고 했던 부분이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 ChatGPT가 사모님 성향을 잘 모른다. 네. 이거 사실 들어본 ETF지 아닙니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해서 좋은 펀드인지 안 좋은 ETF인지 물어보려고 우리 김춘영한테 물어봤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직 한국에 출시도 안 된 ETF도 많다. 네, 네. 이게 모든 ETF가 다 한국에 위치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인업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은 것 같다. 예. 두 번째는 이건 미국에 있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처럼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변수에 대해서는 염두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네, 네. 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해보신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챗GPT는 아직까지는 맞춤식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저랑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렇게 해보신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맞추는 게 맞다라고 해서 실제 이분도 채권이라 롱숏 이렇게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하시는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밴드가 다양하고 심지어는 뭐 챗GPT까지 동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사실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좀 설계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자산에 비해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이 사실 이제 전체 규모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워낙 자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예. 조그만 수익률만 해도 사실은 이제 얻는 자본 차익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그러다 레버리지 쓰면 그 레버리지만큼 차익이 또 추가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융자산의 레버리지와 부동산의 레버리지는 아무래도 액수 차이가 어마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군에서 사실 그래서 부동산을 빼놓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일정 부분 저희들도 같이 패스파인더가 부동산하고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게 금융자산만 가지고 딱 이렇게 한정지어서 상담하기에는 굉장히 좀 작고 그리고 또 부자 고객분들은 사실은 그리고 어떤 증여라든지 상속에 관련된 니즈도 많은데 그렇겠죠. 거기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뭐 부동산, 법인, 가족법인 많이 들으셨죠. 그건 사실 금융의 영역도 있지만 사실은 가족법인 만들어서 뭐 할래? 그럼 뭐 부동산 업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사업의 영역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종합적인 상담 하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얘기했지만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무 컨설팅, 법무 컨설팅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 컨설팅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설계해야 퀄리티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이제 그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있는지에 대한 부자들의 금융 속사를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혹시 저희가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 운용하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 일반인들이 참고를 하면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꼭 아시면 장기적으로 자기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툴이나 팁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자분들이 굉장히 배우려는 자세가 일단 굉장히 있으시고요. 얘기하시다 보면 저희 얘기도 이렇게 부장님처럼 잘 경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볼직하다고 하시면 의사결정도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부자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사실 뭐 나하고는 동떨어진 좀 현실성 없는 얘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런 것들도 알아봄직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은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중에서는 또 그중엔 또 나랑 좀 요건 좀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상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또 금융기관의 종사자로서 사실은 이제 이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돈이 생기시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이제 저희를 신뢰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전문성, 경쟁력을 갖다가 좀 디벨롭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워낙 정보의 툴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 때마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는 정보들을 딱 들고 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 저도 약간 식은땀 날 때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쪽 뭐 금융권에 있거나 그리고 또 이제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지식의 고도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특별히 이쪽에 있는 분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향후에는 사실 어디까지 이 영역이 확장될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대한민국에 아직 코인까지는 아직까지는 디벨롭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이쪽도 이제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 되면 이제 영역도 이제 뭐 거기까지도 확장이 될 것 같으니까요. 요즘은 저는 코인 공부까지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우리 포트폴리오 배분 자산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 자산 컨설팅 셀의 우리 김대수 팀장님 모시고 현재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금융 영역에서 자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김대수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